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1월 2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서로의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30년을 이끌어갈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특별 정상회의 결과와 공동 비전 선언문 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도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9년 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9주년이 되는 지난 23일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 훈련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오늘 북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일렬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마친 한 아세안 정상. 아세안 10개 나라에서 가져온 나무로 조각한 엠블럼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아세안을 소중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앞으로 30년 더 단단한 관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돌파하자는 제안인데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프라윕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비자제도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 장학생 확대 등이 인적 교류를 뒷받침합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FTA를 바탕으로 한 교역 촉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무상 원조를 2배 이상 늘리고 협력기금도 2배 증액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สีเขียวการพัฒนาทุนมนุษย์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ครือข่ายเมืองอัจฉริยะอาเซียนสุดท้ายก็คือสังคม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ที่ยั่งยืน 대기업을 비롯해 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하면서 경제 문화 교류에도 공을 들인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간의 협력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합니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동남아연구소의 김희재 연구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간단히 요약은 됐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윕 정확한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프라윕 태국 총리가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발표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우선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 번역의 혁신 공동체로 나가자. 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라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남아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아시아. 예, 번영 공동체를 같이 하자. 근데 그 중에서 또 핵심은 혁신입니다. 혁신. 네, 예. 혁신 공동체를 통해서 상생 번영으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요. 특히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방점이 있습니다. 예, 사람과 공동체. 네. 이건 어떤 아시아의 어떤 공동의 역사적 경험에서 이제 기인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적 문화적 교류를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이미 아세안 같은 경우는 한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연 한 900만 정도 서울 인구만 분들이 아세안을 방문하시고요. 또 아세안도 한 250만 명, 그래서 한 1,100만 명이 오가는 예. 이미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예. 아세안 유학생도 유치하고 어. 2배 정도로 늘리시겠다고 2022년까지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K 애주 바람도 꼭 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 문화원 그리고 태국의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예. 글로벌 문화에.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도 강화하고 우호 관계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겠다라는 구체적 액션 플랜이 담긴 예. 그런 선언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벙벙한 선언이 아니라 상당히 좀 구체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공동 비전 성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의장 성명도 나왔고 아마 이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또 발표를 하셨겠습니다만은 두 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세계 경제 엔진이 지금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우리가 자유무역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 예.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아세안하고 좀 입장이 비슷한 게요. 예. 우리도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세안도 사실은 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너무 아세안에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반중국 정서가 사실 공유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좀 제치고 이 예. 동남아에서 이 분들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 아세안이 세계 4대 경제 블록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예. 여기에 한국이 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공동 전선을 자유무역을 향한 공동 전선을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선택을 잘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세안만큼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그런 경제 블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제 10개국의 네. 어떤 그룹 속에 우리는 그럼 준회원 정도로라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아세안 10개국에 모이는 이 정상회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3번째로 유치한 그렇죠. 겁니다. 예. 사실은 흔치 않은 그런 어떤 외교적인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세안도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5시간 거리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EU가 지금 계속 뭐 쪼개지고 또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세계가 자신들의 어떤 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세안은 계속 영내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그 아세안의 10개국을 묻는 볏집의 볏단을 묶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아세안을 활용한다면 사실 아세안 인구 한 6억 5천만 되거든요. 네. 우리 한국 5천만 인구 합치게 되면 거의 7억에 해당하는 그리고 아세안 인구가 젊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에 버금가는 어떤 인구와 경제력을 지닌 우리가 파워를 가질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아세안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진취적인 어떤 역량에 대해서 계속 뭐 주목하고 이제 기대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동남아 이제 연구한 지 2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처음엔 한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어허. 지금은 가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관심받고 또 사랑받습니다. 뭐 베트남에는 뭐 바캉스 효과도 대단하고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전 세계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 이미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은 나라입니다. 네. 아세안이 우리와 어떤 비슷한 입장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도 넘어야 되고 중국의 엄청난 압력들도 견뎌내야 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아세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세안은 젊습니다. 네. 예, 전체 인구의 반이 20대예요. 20대 미만이고 한 60%가 30대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예. 인구나 어떤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가 예.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아세안이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 잠재력 많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인구나 종교나 문화가 복잡하다. 다양하고 네,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어려움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이 지금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모빌리티 혁명. 그래서 각 국가가 그랩이나 고잭 같은 그런 승차 공유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통합되고 있고요. 예. 또 전자상거래 시장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세안에 쉽게 갈 수 있는, 즉 예. 물리적으로 굳이 동남아시아에 지사를 내거나 옮기지 않으셔도 그들과 협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갑자기 열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아세안을 대했던 이런 어떤 의식이나 태도들을 조금 반성한다면 네. 너무 경제만 생각했다든가 값싼 노동력, 네. 뭐 어떤 물건을 팔 시장 이렇게만 쳐다보고 접근했던데 이건 좀 반성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겠죠. 네, 바로 중국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 반중국 정서에 지금 부딪혔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세안에 접근하실 때는 우리가 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 네, 예. 네. 그래서 경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돈만 밝힌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현지인의 마음을 얻으면 이제 사업도 잘 되고요. 다른 일도 잘 풀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현지인과 눈을 좀 맞추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제 경제적 번영도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훈센 총리가 못 오셨잖아요. 예. 근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실제 동남아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사랑과 어떤 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뭐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챙겨줘야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저희에게 이제 보답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끈끈함이 먼저 들어가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또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아이고 또 동아시아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람,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혁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CEO 서밋도 있었고 또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 이제 서밋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또 어떤 것들 눈여겨봤는지 그것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지금 아세안은 완전 시공간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막히는 도로에서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승차 공유 시스템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엄청난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젊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자카르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 10억 불 이상 되는 급속하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막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려는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요, 자본도 부족하고 또 기술도 부족해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걸 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타트업 그 서밋에 왔을 때도 그분들이 한국의 어떤 자본과 기술을 동남아에 좀 접목하고 싶다라는 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한 모든 정상들이 다 그 네. 자리를 가보기도 하고 쇼케이스도 맞습니다. 들려보고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반도 문제로 조금 넘겨온다면 네. 이번에도
북한에게 미사일 시험을 좀 자제해달라는 성명의 내용이 거기 추가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니까 저 예의상 또 우리를 좀 편들어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 10개국이 동시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세안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반응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그 외교 무대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평화를 논의하고 이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1차 싱가포르, 2차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아세안이라는 곳은 신뢰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죠. 오지 않았더라도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외교 무대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세안이라는 것이 참 특별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진척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사실은 전략적 모호함이 있다. 그것이 아세안의 장점이라고 할 정도로요. 예. 뭐 저렇게 좀 땡깡 부리고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켜도 다 포용하고 안아주고 또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곳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유럽도 막 쪼개지는 판이잖아요. 예.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아세안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친구가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가고는 싶지만 뭐 갈 이유를 못 찾아서 못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것만으로도 아세안이 정말 북한에게 중요한 무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희재 위원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정상의 부인들에게 우리나라 화장품을 소개하며 적극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6개국 정상의 부인들과 함께 찾은 이곳. 바로 한류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화장품과 미용기기 같은 이른바 뷰티 상품을 소개하는 행사장인데요. 김 여사는 정상 부인들에게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이거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팩을 나한테 준대. 네, 그래서 직접 화장품까지 바르고요. 아세안 피부에는 우리 화장품이 잘 맞는다며 홍보했습니다. 에센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아세안 피부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수 없는 네, 아세안 정상의 부인들도 함께 발라보고요. 한국의 화장품이 최고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K-뷰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홍보 활동으로 날개를 달고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의 합의를 실제와 다르게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한 지난 22일 밤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다음 주 초 미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장은 정은보 한국의 협상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국의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4차 회의를 다음 주에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5배가 넘는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는 지금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시한 이번 해안포 사격은 연평도 포격 9주년 당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처음으로 위반했는데요. 오늘 국방부는 북측에 뒤늦게 항의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군사 신뢰 구축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만큼 당시 합의는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됐습니다. 이후 GP 시범 철수와 DMZ 공동유해 발굴, 한강 하구 수로 공동조사 등 평화적 후속 조치들이 진행됐습니다. 돌루마이나고 산악지대가 우리가 좀 남중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년여 만에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처음으로 위반했습니다.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륙에서 진행된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이번 사격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우리 측엔 언제든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새 계산법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 만큼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긴장을 끌어올리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을 뒤늦게 공개한 데 이어서 사흘이 지나서야 구두 항의와 항의문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결국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쏘지 않기로 한 지역에서 왜 포 발사 훈련을 또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 당국은 23일 날 파악하고도 왜 어제서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다음에 또 우리가 발표를 하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 포를 쏜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분명히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니 서로의 포 발사라든가 훈련 같은 거에 대해서 자제하자고 약속을 했고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쏴봐,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북측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예.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은 뭐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도 한 발 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만약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예. 우리가 망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겠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는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데 예. 한국 정부가 이대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성과도 망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1조 2항이 서로 무력 충돌 방지 내용이에요. 예. 그중에 이제 육지,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5km 범위 내에서는 포사격을 하지 않게 돼 있고 네. 서해 쪽에서는 남측 덕적도로부터 덕적도에서. 초도 이남까지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번에 포사격을 한 창린도는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사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관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만큼의 불만을 표시하고 싶었다. 예.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서해상의 어떤 직사각형의 거대한 면적이 이제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포 다 이렇게 막아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덮개를 예. 씌우고. 해완포에 그러한 보도 덮개를 씌워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조치를 하도록 해왔는데 예. 뭐 그것을 연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포 사격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정신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까지도 위반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하면 도발 9주년이고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피격 9주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날을 잡았냐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북한이 나를 선택한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끝내 노동신문에 공개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날짜를 고르는데 한국이 상당히 불편해할 날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인과 민간인까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당장 추측되는 거로는 북한의 목소리를 받아서 제재 완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가동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을 좀 설득하라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스페셜 게스트로 좀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냈고 아유 뭐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 할 이유가 당최 마땅치가 않아서 못 가서 미안하오라고 또 답이 왔는데 그 회의 기간에 또 이렇게 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뭐 꼭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참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렇단 말이죠. 앞서서 아세안 설명하셨는데 예.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회방 놓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우리 군 당국의 문제입니다. 23일 날 포발사가 있었으니까 뭔가 뭘로 감지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 언론이 보도한 다음에서야 나왔다,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우리 군 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서-K라는 대포병 추적 레이더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포성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리로? 예, 그리고 백령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긴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린도가 백령도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소리를 확실하게 잡진 않았고 그렇다 보면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그보다는 지금 상황을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고 긴장한 국면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북측이 발표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발표를 안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조를 이어가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북한의 도발이 또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군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에서야 이제 우리는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통신선을 통해서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항의에 북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직 소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쯤에서 그럼 이거는 끝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도 뭔가 액션을 작은 거라도 하나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대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뭐 그거는 우리의 대북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당장은 북한과의 외교적 기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응 조치를 지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예. 하지만 저도 그거는 지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플랜 B를 준비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데 저는 착안하고 싶은데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다음 행보를 시사했다고 봐요. 어떠한 그 북미 대화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 변화와 같이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경고해 왔던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그러한 길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이 기다리는 그러한 점술로만은 북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그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 지금 당황에서는 우리가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지 자칫해서 끌려가다 보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싱가포르 선언이하고는 북미니까 그건 따로 떼놓고 우리 것만 생각한다면 이제 판문점 또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했던 이런저런 약속들이 내년이면은
더 많은 합의들이 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다고 예. 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예. 현재 북측의 선택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우리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제 발언이 오늘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준비가 끝났는데 왜 연락이 없냐라고 하는 어떤 항의의 몸치다, 또 이런 말도 한 것 같고, 이 빈센트 이 주한미 사령관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인으로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위협이 있으면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예. 북한이 이제 포사격까지 이렇게 다시 재개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전 연합사령관은 이 군사 분야 부속합의소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브룩스 사령관하고 협상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이 상당 부분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그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시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뭐 군인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뭐 연말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외교적 공간을 열어놓고, 다만 내년부터 북한이 비단 이런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우리도 어떠한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막기 위한 예방 외교를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미사일 쏘고 서해에서 포도 쏘고 하는 이런 압박 행동들이 미국과 뭔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미국의 양보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는데 북한한테 실효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북측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재선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하면은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야당 측, 민주당 측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합의, 상황 관리를 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는 논의될 것 같고,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12월 이전에 실무협상이 한번 진행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상 없이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보다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국회의 신속 처리한 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이 절차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역시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연말국회에는 선거제와 검찰개혁, 유치원 3법, 그리고 예산안 등이 모두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막바지 협상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겠다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선거제 개혁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어느덧 일주일째.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면에 내건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결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체계를 복원해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제1야당 합의 없이 바꾸는 것도 부담인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중심으로 꽉 막혀버린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9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 자동 상정될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상정, 3일 공수처법 부의까지 연말 국회 달력은 넘길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결국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힌 선거제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40석, 250석 같은 협상안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단식 농성장으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통합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것인지 기대감도 나왔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갈라서게 되는 걸까요? 예,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단 3분간의 만남. 유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는 국회에서 하자며 일단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방문에 통합 실타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유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번역 측은 황 대표가 단식 첫날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구구단체 집회에 참가한 상황에서 이미 제시한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통합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본격적인 분당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소속 의원 15명과 대변인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파적인 행동을 한 것, 이런 것이 이번에 윤리위 회부가 된 이유입니다. 비당권파는 손학규 대표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재보선 참패 등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악을 하기 위한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손 대표가 오히려 측은한 생각까지 드는데. 현역은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연내에 신당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보수통합 논의 기회가 사라진 데다가 바른미래당도 본격적인 분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어제 이현아 기자의 사건 브리핑 시간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건 지난 2017년 12월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유 전 부시장이 계속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그동안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해왔지만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도 거듭된 영전이 이른바 윗선의 비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청와대 비호 의혹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감찰 라인을 불러 윗선의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개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처음에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후에 사모펀드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 기소를 했죠. 네, 예. 피고인이 같고요. 재판부가 같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부가 먼저 기소된 것과 추가된 것을 묶어서 그러니까 병합 심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떼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재판부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두 건의 공소를 살펴보니 도저히 병합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꼼꼼히 지적을 했는데 과연 이 문제점 지적받은 것들이 앞으로 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고 있어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병합 결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건 공소 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 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엔 2013년 6월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의 강제 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일단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논란이 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를 실제 허위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 소식도 어제 이현아 기자의 사건 사고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사흘 전 진행된 훈련에서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지뢰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훈련을 마친 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훈련장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다지다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교 1명이 숨지고 병사 1명이 다친 파주시 훈련장 폭발 사고. 육군은 지금까지 훈련장을 정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물에 중위 1명이 다쳤고 병사는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허술한 지뢰 실험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공병부대는 같은 훈련장에서 M15 대전차 지뢰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땅속 5m 깊이에 지뢰 2개를 묻은 뒤 지상에서 화약을 터뜨려 지뢰가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개만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랑은 좀 달랐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불발된 지뢰가 있는지 몰랐던 장병들은 지시대로 굴착기로 땅을 다졌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대전차 지뢰 그 시범을 한 것만 알고요. 최종 수사 결과 혹은 중간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군 당국은 헌병을 투입해 당시 훈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한 홍콩은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콩 이공대에 아직 시위 참가자가 남아있고요.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 경찰이 봉쇄 상태인 이공대에 대학 관계자와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스스로 나온다면 신원만 확인하고 현장 체포는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wish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It is certainly our goal to restore order and safety as soon as possible. 범민주진영 당선자와 지지자가 이공대 앞으로 몰려갔을 때도 해산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경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위대의 입장에서도 선거 압승으로 5대 요구를 관철할 명분은 분명히 확보했습니다. 폭력 시위보다는 내년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local election will be coming in 2020. Yeah, we still need there's still long way to fight. 하지만 홍콩 이공대에는 아직 소수의 시위 참가자가 남아 있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도 쟁점이 되고 있지만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我並冇得到咩中央要求問責嘅指示。 구의원 선거를 통해 새 출발선에 선 홍콩 앞에는 여전히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가요.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요.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 권고 결정 내용과 같이 백 교수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 원을 그리고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서울대병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해서 오늘 이 백 교수만 분리의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예. 아무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시위대 중에 있던 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네.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병사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예.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그 판단을 내린 의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겁니까? 일단은 이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려면은 사건 발생 네. 그 시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4년 전에 발생을 했고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사인을 둘러싸고 이제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서
사인을 병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이 9개월 후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변경을 했지만요. 유족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입원 경위나 치료 내용 그리고 사망 경과 등을 살펴보면 백 교수가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인을 외인사로 적은 것이 타당하다며 직접 사인으로 적은 심폐정지는 사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병원은 나중에 외인사로 네. 판정을 번복했는데 예. 백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백선화 교수 측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죠. 오늘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요. 백 교수 측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백 교수 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 진단에 관한 의견 자체가 자동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전혀 거짓으로 이 사람이 명백히 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라고 허위 기재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재판부의 선고 후에 백 교수 측이 또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재판할 권리가 있냐 뭐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자 재판부가 백 교수 측에게 퇴장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일단 항소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재안이 내려온 것은 그만큼 심리를 길게 했기 때문에 중재가 결정이 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재판부는 또 따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이현재 국회의원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는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후에 법원을 나온 이 의원에게 취재진이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현재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항소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불복하시는 건가요? 재판부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랑 하신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마침. 네. 네.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네. 분명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입니다. 예, 재판부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의원이요. 자신의 지역구인 이 하남시에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2곳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사 측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가 어느 회사냐면요. S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SKENS인데요. 액화 천연가스나 신재생 에너지 등에 주력하는 에너지 사업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공사가 발주한 그 공사가 각각 규모가 21억과 12억 규모의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를 이 특정 업체 2곳이 맡을 수 있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특정 업체 2곳은 첫 번째는 이 의원 동양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였고요. 이것은 21억 규모의 공사를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후원의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로 업체 B 12억 규모의 공사를 받아간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청탁을 대가로 해서 이 의원은 시공사의 공사계획 인가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산업부에 압력을 넣었고 그리고 발전소 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도 무마를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형을 확정되면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일단 항소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될지는 한참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되게 20대 중후반 편물을 이제 받아보고 나서는 봤더니 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왔던 그때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갑작스럽게 이제 찾아와 오셔서 제가 기억이 자세히 나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택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분한테 이걸 누굴 전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거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봤더니 헌혈증이었던 거죠. 11월 9일 소방의 날에 그동안 헌혈한 119장을 기부합니다. 소방관분들을 통해서 뜻 있는 곳에 사용해달라는 메시지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119장의 헌혈증을 기부하셨더라고요. 11월 9일이고 119장이면 그 소방의 날을 맞아서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방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사고로 이렇게 희생한 그런 시기가 있던 때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애도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소방대원이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속상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침울해 있고 서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헌혈증 기부를 통해 저희들한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냥 슬퍼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출동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중간에. 전부 도가지만. 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도 크게 치르지 않고 이번에는 네, 지나갔죠. 이번엔 취소된 케이스죠. 그러면 이번 일이 있은 뒤로 그 영등포 서에선 또 다른 반응은 어땠나요? 흔치 않은 일이어가지고 이제 같은 동료들 소방대원들끼리 많이 놀라기도 하고 되게 감명도 많이 받고 해서 소방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진행은 119장을 영등포 혈액센터에 기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소방대원 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데요. 소방대원들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제 저희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대원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걱정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 분들의 안전도 잘 챙기시면서 구조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하다가 취재 앵커가 버림받았습니다. 네. 정말 리얼한 상황이네요. 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지난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전국의 소방대원들 추모와 애도 속에서 지내셨을 거고 국민들도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명의 기부를 통해서 소방대원들이 힘을 얻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뭐 누군지를 모르니 감사 인사도 못 드렸을 텐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소방대원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국민들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익명의 기부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정석 소방교께서도 저한테 감사의 말씀 전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바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요. 특히 이 지방에 있는 동료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다치지 마시길 바라고 또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나름대로 또 보완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산도 네. 더 필요할 거고
또 지휘 체계, 연락 체계들을 어떻게 잘할 건가 그것도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늘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의견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 관련해서 0181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적극 지지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나라마다는 뭐 좀 작은 나라지만 뭉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서 2813님이요. 지난해 정상회담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 선언해놓고 연평도 포격일에 도발하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2369님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합의문 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 그 연기 발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 9330님이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행동을 취하는 건 자신들이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는 무척이나 추웠고 저희가 눈 내리는 풍경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뭐 이맘때 늦가을 날씨 그대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평년이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좀 산책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영근의 아랫담길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랫담길, 제목이 아랫담길이에요? 네, 실제로 가수가 실제로 살았던 경남 함양의 집 주소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아랫담길을 걸으면서 미래를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의 꿈을 이뤘나요? 예,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노래와 함께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